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셀프로 슬그머니 연봉 인상을 시도하신 분들이 화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아니 그저 최저임금들 이거 좀 올려준다라고 할 때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듯이 이유화를 불문하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해명을 한답시고 또 한 얘기가 더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른 거 아닙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비 인상은 부끄럽다 그랬는데 이거 세비 인상안에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아, 제가 예산안을 반대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짠해졌습니다. 금 의원님 그렇게 인사하신다고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이 월급 문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살펴볼 저도 필요가 사과를 있다. 하고 나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 어떡하지? 도와줄 수도 없고 웃음 터지면 이거 조금 도와주실래요? 우리는 소녀가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아저씨 버전으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역시 당뇨님이 감사합니다. 예, 소녀시대 G로 시작해봤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여의도 금배지를 소유하신 오늘의 수습사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또한 빛나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환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도 빛나시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나시더라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전에 금태섭의 강서구 골목식당. 이게 뭔가요? 아, 예, 저희가 총선 때 그 저희 큰애하고 같이 예. 그 SNS에서 이제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했었는데요. 강서구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서 몇백 회, 몇천 회씩 공유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제가 그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이런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금 의원님은 정치 홍보 아이디어 말고 다른 거는 안 하시나요? 왜냐면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수습 구인 아이디어를 하나 내주시면 늘 불안정한 상태여가지고 아, 여기 이제 그 외부자들의 출연하는 사람들을 구하신다고요? 지금 금 의원님이 앉아 계신 그 아, 자리가 그럼 제가 하고 나면 또 더 어려워지겠네요. 아, 제가 그런가요?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홍보의 달인만. 지금 달고 계신 그 배지를 딱 떼놓으시고 그냥 그 자리 앉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오래 외부자가 해보겠습니다. 되시는 거죠. 자, 금태섭 의원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본격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손에 넘어간 이재명 지사 부부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이 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반면에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검찰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그리고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요 그리고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반면에 이제 세간을 갖다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그 김부선 씨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해경공 김 씨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저만 맞췄죠. 아, 그거 틀린 분도 계신가요? 두 번 틀렸어요. 저는 이제 그 해경궁 김씨 그 부분은 기소를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불기소하겠다라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바로 냈잖아요. 네. 그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뭐 그렇죠. 다소 의외다. 다소 의외다. 예. 수사의 마무리는 항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낸다든지 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경찰이 검찰의 그런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고려가 있었다,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저는 보죠.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라는 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 다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트위터 한 시간이 뭐 1분 차이다. 거의 같은 시간에 했다. 근데 4만 건 중에 두세 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검찰에서 봐도 이거는 굉장히 공유된 계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저히 그 김혜경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잔뜩 사용하는 흔적들이 보인다라든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누가 그걸 썼는지 측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해요, 그게. 법적으로. 경찰에서 다소 의혹이 달아가 한 건 뭐냐면은
자기들 욕먹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욕먹게 생겼거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정권 실세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오버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어디 감히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의외였죠, 그죠? 경찰이 그런 반응을 내리라는 것은. 근데 이제 검찰의 불기소 사유도 법리적으로 보면은 특정하기 어렵다 하는 그 결론을 뭐 전혀 납득 못할 것은 아니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치 그 미국 정치 드라마 중에서 한때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네. 그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미드가 있죠. 미드가 예. 있었죠. 그거 보는 것 같았어요. 음모, 반전, 거기에 섹스까지. 안이 바뀜이라는 무슨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갈 거다.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 그 김은 뭐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뭐 김부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문준영 카드라는 한 방으로 뒤집었다. 진짜 대단한 싸움꾼이다. 나중에 이거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분이 그분이 바로 당시에 그 차장으로서 이 과정을 다 정확히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고 그것이 또 흘러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상봉이라고 한바비리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양반의 변호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남부경찰청장과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을 줬다고 고소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이. 변호인이 누구냐면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단순히 이제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겁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주객관적 정황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전직 검찰 내부자이셨으니까 우리 금우 의원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요 과정 그리고 그 이유 좀 분석해 주신다면 예, 두 어떻게 분이 보셨어요? 무슨 그 검찰이 쫄았다거나 대단한 이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겉에서 보면 그럴 것도 같지만 지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승부수를 던져서 검찰에서 패배했다 이런 시각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문준영 씨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이게 재판에서 문제되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물러섰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법정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준영 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몇 년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거고 만약에 정말 검찰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면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게 했을 겁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저라고 생각을 하면 공소장을 써야 됩니다. 근데 피고인을 누구라고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집에서 IP 주소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 집에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이재명 지사가 한 건가 부인이 한 건가 다른 가족이 한 건가 보좌진이 한 건가 이게 특정이 안 되면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정이고 이걸 지나치게 뭐 문준영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면은 좀 과잉 해석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게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더라고요. 검찰 한심하다. 결국 문준용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의원도 재심사 요청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론들도 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김부선 때도 여기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건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인데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는 거 예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의 그 언론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했냔 말이에요. 계속 다 유죄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죄가 안 나와버린 거죠. 나는 그래서 이거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누누이 얘기했잖아. 나와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냐.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업무론을 펴는 거야. 문준용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무슨 그러니까 민중창작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코미디라는 거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디지털 시대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코미디에 정치권과 언론까지 또 방송까지 공적인 매체들이 다 들러붙었다는 건데 한심한 거죠. 그렇게 저는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는 스모킹건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수사기관이 이렇게 해경군 김씨 건을 파고 들어서 저렇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그런 흐름을 쭉 만들어 놓고 막판에 가서 저렇게 다른 결론을 내렸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짚어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 증거들은 상당수 나왔다. 그리고 이건 스모킹건이 아니다.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 흐름이 꺾였냐라는 거는 나중에라도 저는 아니. 정권이 바뀌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불기소 의견서 읽어보셨어요? 근데 문준영 건 관련해서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의원님도 오늘 또 그러시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준영 건에 대해서 결론이 난 적이 없어요. 아직. 그 본질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니까요. 그게 팩트예요. 그 트위터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여러 사람들이 또 무혐의 혐의를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든지 이미 2명의 정치인 그 중에 하나가 김영환 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무혐의 처리 받은 그 사안을 갖다가 여기다 걸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미 끝난 건데. 의혹 제기가 잠깐만. 정당하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장 변호사한테 좀 그랬는데 그렇게 끝난 사안인데 왜 그걸 갖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꾸 그런 아니, 운전하지 말고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갖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 지사 측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건에 대해서 말을 꺼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내가 기소가 되면 문준용을 증인 신청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하러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성취했을까요? 경찰이 어차피 기소해도 그 부분을 기소하게 되면 문준용 어차피 씨는 그거 해야 증인으로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도 예측하지 못하진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의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의지가 뭐 어떻게 꺾였든지 뭐 그런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의심들을 그 계속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서 그 유죄 판결 받았던 김성호. 그 양반들이 당시 검찰에서 우리를 기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 문준용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녹취록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기소하지 않았어요. 기소조차도 안 하고 털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기소해달라 그랬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니고 김혜경 씨, 해경군 김씨 문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2020년 3년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다시 새로운 수목금이 나오면 아니 수사할 수 근데 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문준용 씨 문제가 뭐 이슈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게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그때 어쨌거나 그 국민의당의 이유미 씨랑 몇 분이 이제 그 증거까지 조작해가지고 이게 마치 인정이 되는 것처럼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수사받고 처벌받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성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잘 아시지만 마지막에 하여튼 뭐라도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수사 과정이나 또 재판받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문준용 씨가 어떤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걸 기소해달라 하는 건데 이게 법리상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거가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가 없어서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입증이 된 거다 혹은 또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거를 겁을 냈기 때문에 법정에 문준용 씨가 나오기만 하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밝혀질 정도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서 이미 여러 번 이게 2012년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기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준용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취업 특혜가 밝혀지고 이게 그런 걱정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검찰의 결정 이후에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셀프 백의 종군 의사를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당직을 내려놓겠다 한다는 그 의미, 예. 뭐 어떤 것들인가요? 그 권한이라는 게? 뭐 꼭 당직이라기보다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당무위원이 됩니다. 당연직으로. 그럼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당연직으로 갖고 있는 당직이 6개인가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하고 또 네. 어떤 당원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또 역시나 백의 종군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사실 잠룡들 중에 두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의 종군이란 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에 휘말렸던 두 도지사가 탈당이 아닌 이 백의종군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당원권도 정지되고 이제 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은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사실 억울하게 기소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당이 다 나서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했거든요. 지금은 여당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데 다만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근데 벌써 민주당 내에서 약간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 때와 그 아니요, 처리 방법이 너무 그렇지는 다르다. 않습니다. 이건 이 경우가 너무 다르기 경우가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출당을 시키건 예. 혹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자고 하건 크게 피해를 입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에서 그냥 미적지근하게 놔두면 피해자가 더 큰 집권 피해로. 여당 전체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양이 되기 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약자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당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명분은 없거든요. 지금 말하면 절차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자들 일부는 계속 그런 어떤 처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딜레마란 말이에요. 당으로서는 딜레마였는데 그 부분을 갖다 이재명 지사가 좀 풀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하니까 당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덜어준 거고 또 당의 입장에서 또 하나 부담스러웠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징계를 내릴 경우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벌어지는 게 당장 그 김경수. 실세라고 하는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김경수 도지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도 좀 덜어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면서 한국당에서도 바로 이 백의종군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벼슬을 내려놓는 게 백의종군이다. 그래서 이제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저도 그런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예. 물론 이제 좀 그 극단적인 비판론이겠지만은 지하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실 것 같다는 백의종군의 뜻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 신용카드 나 이거 오늘부터 안 쓸 거야. 그동안에도 안 썼어. 쓸 일도 없어.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쓰는 카드를 내려놔야지. 예, 그게 무슨 백의종군이에요. 저희가 그 조선시대에도 이를테면 이제 고위직들이 4간원이나 사헌부, 홍문관에 탄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밝혀질 때까지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소명이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할 거면은 제 생각에는 뭐 백의종군이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뭐 자진해서 제가 당분간 이 밝혀질 때까지는 당원권을 반납하겠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정도라면은 이런 말을 써도 좋지만 너무 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고 그냥 모멸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 플러스 아니 백의종군 하겠다는 양반이 저 문 대통령이 경남 갔을 때 보니까 뭐 김경수 옆에 따라다니면서 지사 김경주 지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 투샷으로만 계속 잡히더라고. 그거 백의종군이에요? 내가 보기엔 완전히 김경수 일병 구하기던데. 그렇게 하면서 백의종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자중하는 자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를 그 당에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기로 한 것은 김경수 지사를 의식한 조치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또 김경수 지사가 그거를 본인도 뭐 느꼈는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런 흐름을 보면 그것도 김경수 일병 구하러 대통령이 바로 또 내려갔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역 경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아닙니다. 활력에서 딴 데도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하는데 이미 그 이재명 지사를 갖다 기소를 해놓고 재판에서 1심, 2심, 3심에 유죄 판결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전제 위에서 막 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 기소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가장 당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음모론을 펴서 이게 또 이렇게 나가고 딴 건 몰라도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더라도 비리에 연루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징계를 비리죠.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징계를 저는 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안 한 이유는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본 거예요. 네,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은 과연 징계가 내렸을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예. 이번 이 지사 관련된 그 네. 검찰의 결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지금 사실은 그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게 자꾸 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말 이 지사가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당에서 후보가 돼서 선출된 지사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에 징계를 한 경우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피해자 문제가 있고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무죄 추정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당에서도 지금 판결 확정까지 보겠다고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 있고 그건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유권자들한테 드리고 정치적인 어떤 후과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얼마만큼의 의혹이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항상 유권자에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유 경제냐 생계 위협이냐 국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업계는 결국 정식 서비스 출범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택시업계 반발이 아주 강하고 또 최근에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또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서 아마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죠.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택시 시장을 빼앗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중재안도 내놨었고 하는데 지금 저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분신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 당대표도 거의 분향소도 찾았고 네. 또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산악금 폐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와 또 오늘 택시 TF와 국토위에서는 전면적으로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또 발전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말한 절박한 그 입장이나 뭐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크게 보면 이거는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 중요한 시금석들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금 뭐 TF 구성돼가지고 뭐 중재안 내고 월급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 양쪽의 중재를 제대로 못했을까? 좀 결정장애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제대로 중재를 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고 생계 유지하도록 해주고 이건 이거대로 혁신의 어떤 그 기치로서 가야 되는 그런 걸 좀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움이 드네요. 이게 뭐 현행법상 카풀이라는 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게 이제 관련 법인데 이 법에 보면 자가용 차를 가지고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거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는 것은 예외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출퇴근 시간.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언제죠? 그러니까 통상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택시 지금 업계는 너무 많이 지금 근무 양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시 반이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인가 아니면 퇴근 시간을 넘은 긴 건가. 그리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준 분들 교수님 같이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언제죠? 이게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한 것은 이것은 죄용법정주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법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놓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죠. 네. 시민들
반응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용 안 해보셨죠? 저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택시 타면은 이제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왜 외부자에서 이런 문제 안 다루느냐. 그렇죠. 좀 다뤄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을 하세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거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안착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된다. 뭐 지금 우리를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카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소비자 전문 변호사잖아요. 참 저랑 비슷한 분이세요. 틈틈이 깨어놓은 거. 박수 한 번. 우리도 좀 해야지 안 되겠는데. 뭔가 담합하는 거 같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한 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폐연대 아니야. 사용기를 읽어보니까 뭐 미리 나는 뒷좌석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결제도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운전자한테 지급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는 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또 특히 카카오 택시는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의 콜 수 대비 응답하는 택시 기사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소비자들이 그 만족을 얻기 어려운 때, 이런 때에 뭔가 보완적인 수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카풀을 하자는 것도 택시가 지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들이 그 불편을 느끼는 것, 또 출퇴근 시간에 택시 못 잡는 거.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밤 12시에 택시 잡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투입을 해서 조금씩 해보자는 것이고 짧은 거리 갈 때 못 하거든요. 반드시 타야 되는데 그때 지금 화가 나는 게 왜냐하면 몇 번 타다 보면 그냥 그 승차 거부에다가 그다음에 타고 가는 동안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해요. 막 그냥 온갖 투덜투덜 거리면서 노골적으로 막 이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게 다 뭐랄까 받는 이득은 사실 넓게 얇게 펴지잖아요. 반면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손실은 굉장히 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마 논의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택시기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모호한 것을 틈을 타서 기존의 그 카풀의 사업자들도 24시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빈틈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택시들한테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카카오 때문에 지금 대리 기사들 또 그 전에 콜하는 회사들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 법을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서로 공포에 떠는 그런 것들은 서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시간대를 딱 정해서 그때부터 하자.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불신을 줄여가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1일 2회 뭐 이렇게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1일 2회인데. 근데 2회라는 것도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면 택시 기사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 아까 그 중재안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도록 왜 해결을 못 하는가.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나온 안이 방금 그 산악금제 폐지하고 월급제를 추진해 보겠다 이 이야기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중재안으로 나온 이 산악금 폐지 월급제 실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란 게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그 산악금 제도가 없어진 거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약 비슷하게 해서 얼마 이상 안 되면 돈을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산업재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택시 회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약간의 나쁘게 하면 착취구조 비슷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악금 폐지 월급제 추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무슨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처우 개선.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게 사실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적폐인가? 과거 정권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아, 이거야말로 그쵸? 집권 여당이 빨리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정말 저희도 그러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적폐 논란 하지 말고 과거 정권에서 못했지만 이 정권에서 하면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근에 국가 경제에 지금 큰 변곡점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존망이 흔들릴 정도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점점 심해지니까. 우버 같은 경우도 어쨌건 뭐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 현대차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배인가 7배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선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퍼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지금 늦었지만 이런 그 주제, 불필요한 주제 같은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기억나시죠?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낸 보고서에 한국은 주제의 갈라파고스 섬이다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사실 그래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전 세계에 없는 주제만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 말고도 다른 분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 줄푸세잖아요. 다 풀겠다. 10년 동안 그럼 뭘 열심히 풀었던 겁니까? 안 아니 풀었던 5년 동안 한 거죠. 10년 동안에. 우리는 줄푸세 공약이라는 게 박근혜 공약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저 바카스 슈퍼에서 못 파는 거 10년 동안 계속 풀었는데 아직도 수건도 안 해결했잖아요. 풀린 규제가 있다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고요. 근데 이런 문제거든. 저는 요번 안 나오나 그랬어요. 요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도 고용이 안 느는 걸 받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 케이스를 우리가 처음 맞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해야 되느냐라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좀 같이 그 중지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보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운전자들이 여성만 골라 태우겠다. 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건 거고 앱으로 가서 불가능한 거죠. 가서 남자 있다고 안 태우면 그 다음에 이제 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는 운전자는 성별을 알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차하고 매칭이 되면 운전자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 신원은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 이제 카풀이 제일 우려되는 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한번 다운 받아갖고 등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등록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기 이름이나 뭐 이런 신상 정보도 해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 뭐 그다음에 보험증권, 보험, 자기 차의 그 정면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던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 택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여성이 탔는데 가자는 데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또 다 우버 택시한테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운전자 신상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니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은 이제 강간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신원조회를 갖다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원조회까지 까고 이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해줄까 이런 우려가 제대로 되기나 할까? 또 운전자로 등록을 할 것인가를 그 신원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택시업계는 그래도 그러니까 범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과 유무를. 그거를 이제 당연히 그건 하게 해야죠. 어차피 이게 또 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회해가지고 이 회사에 내라 그러면은 또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는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 무슨 뭐 폭력 전과라든가 성범죄 전과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택시 회사에서 조회를 하면 경찰에서는 있다 없다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범죄를 당하거나 했을 때 회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좀 더 엄하게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뭐 보험에 가입을 하건 혹은 자기네 기업 돈으로 하건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지가
차들이 빈 차가 많으니까 그 빈 차들을 활용해서 뭐 운송을 하게 하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우버를 해보니까 빈 차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버 기사들이 차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택시 기사 면허를 안 따고도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전용 그 차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량 공유가 아니라 그냥 우버 기사들만 더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들만 고사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우버가 장악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뭐 가격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그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초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전용차를 사가지고 택시 면허도 안 따고 한다고 쳐도 얼마 안 지나서 우버건 택시건 개인이 운전한 차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 유상 운송 수단은 오늘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애리조나주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택시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리 세대가 직접 운전을 하는 마지막 세대 이런 말도 봤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를 뛰어들려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걸 해가지고 택시를 뺏어서 택시 일을 대신해가지고 그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 대의 차를 나눠 쓰게 되는데 예. 그럼 누가 어떤 시간에 어디를 많이 가고 차가 어디에 대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빅데이터로 쌓여야만 이것이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차량 운송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우버나 이렇게 외국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실 이 경제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야만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미래의 이익을 보면서 이제 택시업계 특히 기사분들 어려운 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을 좀 정부에서 조정을 해 나간다면 변화를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제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 미술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일군의 화가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발명됐다 그래가지고 뭐 막 그림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사라져버리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그 모범 운전자 협회에 갔는데 모범 운전자로 젊은 분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어떤 심정적인 피해 의식도 있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중요 사회 아젠다로 돼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해경공 홍씨 같은 건, 김 씨 같은 건 이제 좀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다시 소환시키신 거예요? 다시 카풀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혼자 얘기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자, 일단 카풀 서비스의 정식 도입은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인데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지혜 이런 걸 꼭 마련했으면 합니다. 외부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셀프로 슬그머니 연봉 인상을 시도하신 분들이 화제입니다. 바로 국회의원님들 이야기인데요. 단단히 뿌리 난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여기도 뭐 국회의원 한 분 나와 계십니다만. 이번에 이제 법정 시간 넘겨서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을 또 보니까 그 내년 예산에서 국회의원들 세비 1.8% 인상하겠다는 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는 이제 올해 연봉이 1억 4,994만 원이거든. 1억 5천이 조금 안 되는데 182만 원이 올라가지고 1억 5,176만 원이 됩니다.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밖에도 여기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치게 되면은 올해보다 약 14.3%가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아니 그저 최저임금들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들 그거 좀 올려준다라고 할 때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거의 제가 이유화를 불문하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고 이 지원금은 전혀 안 오르고요. 이제 저희 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가 1.8% 올랐는데 사실은 뭐 이 말씀 드리면은 아유 월급 올라도 집에서 몰라야지 집에서 다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일단은 대단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지금 하나도 안 올랐다 그래도 국민들이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밥값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면서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비가 되지 않도록 뭐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세비 인상안 부끄럽다 그랬는데 이거 세비 인상안에 찬성하셨죠?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이게 예산안 전체가 통과한 거니까요. 예산안을 거기 부결시킬 묻어서 가는 거 수는 그냥 없지 않습니까? 찬성을. 어쨌든 찬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장 변호사님 좀 날카롭거든요. 네, 좀 예민하거든요. 단식 중이라서 단식 중이라서 좀 예민하긴 하네, 진짜. 찬성하고 부끄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로 졌습니다. 금 의원님 그렇게 인사하신다고 이 월급 문제 이야기가 끝나는 건 그렇죠. 아니라는 제가 사실을 300명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월급 내역을 이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까보죠. 구체적으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살펴볼 저도 필요가 사과를 하고 나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예. 보니까 뭐 급식비 그리고 정분 수당 등등 뭐 각종 수당의 뭐 다양한 활동비까지 세세하게도 뭐 굉장히 그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국회의원 월급 내역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거의 다 수당으로 돼 있는데 예. 일반 수당이라고 하는 게 월 64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입법 활동비가 월 3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 월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제 1,03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명절 휴가비가 770만 원. 이거는 연이겠죠? 연입니다. 네. 아유. 네. 설하고 추석에 줍니다. 네. 또 정근 수당? 뭐 이게 한 640만 원. 정부 수당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주는 건데 사실상 아, 정근 수당.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는 겁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예전에 공무원 보수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사기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러니까 기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봉 외에 뭐 수당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1년에 2번. 예. 그래서 이제 월 평균액을 따져봤더니 1,140만 원이 되고 연으로 환산하니까 이제 1억 3,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각종 지원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35만 8천 원. 차량 유류대가 따로 지급이 되는데 110만 원씩이나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실비가 아니라 그냥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홍보물 유인비, 정책 자료 발간비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뉴스타파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건데 이중 청구 문제로. 그다음에 뭐 공공요금 이런 기타를 다 지원을 받아서 월 평균 770만 원을 또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 9,200만 원. 여기다가 별도로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죠.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억설이 나는 그런 금액 규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부자라는 생각. 저희 집에서 지금 제 처가 이거를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금이라고 돼 있는 매달 77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이 돈을 받아서 운영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방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의원들이 이 돈을 구경도 못합니다. 이 보좌관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의원들이 이걸 받아갖고 있다가 저 택시비 필요합니다 하면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공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유류대가 110만 원이면 한 달에 무슨 기름을 110만 원이나 넣나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실 직원이 9명인데 업무용 택시비가 8만 3천 원이거든요. 한 명당 한 번씩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지원금은 이 실비로 다 쓰이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원금 가져가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있으면 정말 보좌진들한테 아주 악평을 받을 거고 저희 방에서도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예, 그래서 이제 위에 그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것은 맞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그 진보 정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이제 얘기를 네. 들어보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또 연봉이라니까 뭐 1억 3천에서 4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저거 다 띄고 가면 실수령액은 대충 850에서 900만 원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에서 뭐 관리해야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400 정도 띄고 그럼 집에 이제 갖고 들어가는 돈이 40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이제 뭐냐면 또 당비도 누가요? 되고 누가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의원이 하나가 집에 들고 들어가는 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면 통장에 되잖아요. 저한테 예. 찍히는 게 그럼 집에 이제 갖고 들어가는 돈이 40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이제 뭐냐면 또 당비도 누가요? 되고 누가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의원이 하나가 집에 들고 들어가는 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면 통장에 되잖아요. 저한테 예. 찍히는 게 한 9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간 그 돈 받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퇴직금도 없죠. 적어도 국회의원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또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400만 원에서 그 중에서 또 당비 200만 원을 맞습니다. 의원 수가 또 그리고 적었어요.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세비를 딱 받으면 절반을 딱 떼서 당에서 그냥 차버려 갔어요. 그래서 정책개발비로 썼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그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미달했죠 사실은. 그래서 뭐 후원금 걷고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그 경조사를 쓴다거나 의무로 양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 많은 대신에 의무로 양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았다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선거법이 엄격해져 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 분들하고 밥을 먹으면 당연히 저도 낼 생각을 안 하고 초기에 내려고 그러면 화들을 냅니다.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당신이 당선됐는데 여기서 만 얼마짜리 밥 사가지고 선관위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월급쟁이인 셈이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20년 했어요. 네. 그럼 일반 공무원 20년 하면은 연금 받잖아요. 그건 받나요? 국회의원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것도 못 받아요? 재선 3선 했다고 이렇게 그 뭐 경력이 쌓인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사실은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정관예우가 없는 정말 너무 깨끗한 불쌍해 직업입니다. 보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헌정회에서 그 주는 그거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18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은 그 100만 원 수당을 받으시는데 18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은 그 권리가 박탈됩니다. 어이? 그건 또 뭐야? 출마 안 해. 그러니까 19대에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네. 예,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상합니다.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첫 출근했을 때 제 보좌관이 이제 국회 도서관 평생 출입증을 주면서 다음에 떨어지면 남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사실은 숫자로 보면 미미한 숫자죠. 근데 이 해명을 한답시고 또 한 얘기가 더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차관 월급보다 적다. 근데 저도 뭐 차관급 수석 해봤지만은 그 말은 조금 어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관급 그 연봉이 1억이 채 안 될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꽤 큰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중소기업이죠. 그 중에 이제 물론 인턴 2명 빼더라도 모두 합쳐서 한 그러니까 6억 정도를 그 국회의원 한 분 유지하는데 든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그렇죠. 국회의원 한 명당.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 안 보이는 세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뭐 차량 유지 지원금 이런 거. 근데 사실 더 결정적인 거는 요새 뭐 정치 후원금 모집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어쨌든 연간 1억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맞습니다. 선거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 원을 모집하게 될 수 있게 돼 있죠.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베니핏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냥 단순 월급 갖고 뭐 차관보다 적다 이러니까 수긍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화가 좀 나던데 야 우연의 일치라는 게 이렇게 또 웃긴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제일 꼴찌가 국회의원인데 뭐 계속 몇 년째 1.8%라고 1.8%. 근데 어떻게 또 절묘하게 신뢰도 많고. 1.8%더라고. 그러니까 신뢰도 많고 올렸어. 참 그러니까 위원직은 절묘하다. 이성님께서 고작 1.8% 올리려고 뭐 이런 이 욕을 먹냐 이 이거. 욕을 먹냐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들이 뭐 지금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와중에 이렇게 슬그머니 세비 인상을 했다니까 아마 더 참지 못하고 청원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차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사실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 자체가 명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무관급 월급을 받건 그 이하를 받건 다들 영예롭게 생각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차관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엊그저께
이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거든요. 그럴 때 의전을 할 때 국회의원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차관급 의전을 해줍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낮추다 보니까 차관 복급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사무처에서 그 얘기가 나가는 거지 국회의원 자체가 그 영예롭게 다들 생각하는데 뭐 월급을 장관급 받아야 된다 차관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안 하고 다만 이제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정치 혐오가 너무 심한데 사실은 국회의원 돈 받는 거 이 비판하고 욕하기는 정말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새 이제 국회의원 늘린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자신 있게 지금 100명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명을 늘리되 우리가 보좌관을 줄이고 세비를 줄여가지고 전체 예산을 맞추겠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필요악인 것처럼 이게 하는데 그게 저희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나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정치 혐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좋은 법안들도 많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가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건 기사가 하나도 안 나고 뭐 밑에 전부터만 맨날 이런 식만 나가 보니까 일단 정치 얘기하네. 이 질만 하면 그게. 또 정치 혐오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경제는 발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랄까 법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쟤들은 그냥 국가니까 있어야 될 악셀들 같은 애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자체도 일종의 굉장히 고약한 포퓰리즘이고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도 챙겨야 되고 당도 챙겨야 되고 뭐 그래서 돈 쓸 일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이 많이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수백 가지 특권까지 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잖아요. 200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어디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이 상당히 있죠. 200가지는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KTX 특시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특권이죠. 국회의원들 특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그 특권 값을 못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일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아유 그 먼저 가세요 할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할 건데 저는 뭐 좀 어정쩡한 입장이잖아요. 외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내부자들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엄청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뭐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하다못해 무슨 아파트에 탁구장 같은 걸 개장하잖아요. 네. 거기도 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런 거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뭐 당선되더니 목에 힘이 들어갔어. 뭐 이러면서 뭐라 그런단 말이지. 야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무슨 구의원도 아닌데 그런데 가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에 떨어져요.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못 하고 급한 일을만 계속 하다가 4년이 지나가는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슨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신뢰의 문제. 제가 아까 1.8% 자꾸 얘기해서 저 죄송한데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냥 말하기도 다 입이 아플 정도야. 연칙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기초의원 없애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놀란 게 쭉 한번 짚어보니까 한 개도 된 게 없어. 야 이런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조금 변한 거는 있습니다.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와가지고 체포동의안이 되면 그 상정을 안 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자동 상정이 돼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훌륭한 그런 건 고쳤는데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뭐 군소리 안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부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와보니까 정말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막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특히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부하고 반대되는 견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면책특권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게 좀 약간 반성을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함부로 약속을 하고 예. 세비 30% 깎겠다, 깎겠다. 뭐 기초의원 없애겠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거 좀 지나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왜 세비 결정을 국회의원이 하는가 이 부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심상정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던데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데서 세비를 결정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희는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비를 깎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진보 정당 의원님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비용이 부족해서 절절매십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통과시킨 우리나라 예산안이 470조 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월급, 뭐 보좌진, 건물 운영비 다 합쳐가지고 1년에 국회 예산이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를 정말 시민들까지 해가지고 결정할 만큼 중요한 건지 차라리 그냥 이 470조 예산과 1조도 안 되는 예산이니까 국회의원들을 제 역할을 해라. 방금 장 변호사님께서 지역에 무슨 탁구대회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연구 제대로 하고 그런 거 하라고 독려하는 게 낫지 900만 원 받아야 되는지 800만 원 받아야 되는지 가지고 시민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는 마치 해경공 김씨 논의하는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네. 이게 근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산정하게 되면 언제 올린다 하더라도 네. 항상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럴 바는 차라리 그냥 넘기자라는 거죠. 그 결정권 딴 데 넘기게 되면 사실은 그런 문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없애니까. 이것도 사실 낭비예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조차 사실. 그들만의 밥그릇 전쟁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논쟁, 선거구제 개혁인데요. 이를 위해서 야당 대표들은 국기까지 끊으면서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고령이신데 건강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요즘 70이 무슨 고령이냐 하면서 굉장히 호방한 모습을 보이시긴 했는데 이제 날수가 갈수록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그렇죠? 예, 그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이라고 하고요.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당이 예산안을 그렇게 합의해서 짬짬이로 이렇게 하는 걸 처리하는 걸 보고 너무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아주 즉석에서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네.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사모님도 계시고 비서실장, 원내대표 상의를 좀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가 한다 그러면 누가 하라 그러겠냐. 다 말릴 거 아니냐. 상의하면 결론은 뻔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정치권 내에서는 대식가로 예, 알려져 계신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첫날도 나는 정말 단식하고 싶지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원래 이제 이분이 평소에 자기 이제 건강관리법으로 밥심이다. 밥을 잘 먹는다라고 하고요.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막걸리 드실 때도 안주로 밥을 2공기를 드신대요. 김치랑 우저우저. 이러신 분인데 이제 그 단식에 들어가셨고 꼭 출사표를 던지려고만 하면 뭔가 이렇게 선학교 징크스. 벌어져가지고 분위기를 망치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느냐 한이 있더라도 이건 고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공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인생을 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뭘 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자꾸 꺾어졌는데 이번에 그래도 끝까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정치 생명을 걸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고요.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국토양양은 연동형 비례제 즉각 수용하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정치 역사상 두 야당의 대표가 동시에 단식한 예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고 최고령 정치인이 또 단식을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당의 특정한 뭐 이해관계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한다? 사실은 1년 반 뒤에 있는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간절한 소망,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던 굉장히 오래된 수건이거든요. 이게 돼야 양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구도를 깰 수 있는 다당제가 마련되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수 확대 여부 또한 이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쟁점인 것인데 의원 정수 증가가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이거는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예. 그걸 보면 좀 제일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122석,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약 10석 이상씩이 줄어들고요. 예.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었는데 이게 83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이 26.7%였기 때문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 당선을 인정을 하고 그 의석수만큼 지역구에서 당선이 못된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예. 지역구에서 25개밖에 당선이 안 됐는데 정당 득표는 26%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수로 메꿔주자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 47석 갖고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더 늘어나야 그 차이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곧 국회의원 수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야기인가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 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 전체 수를 50석 정도 확대해서 350명으로 만들자라는 안입니다. 연동형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왜 안 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안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럼 우리가 같이 설득해 나가자는 말씀도 하세요. 네.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지금 한 47명 되는데 10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심지어 진보정당에 이르기까지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이 저는 국민들 마음에 찬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구는 국민이 민주당을 찍으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금태섭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비례대표라는 거는 민주당의 뭐 30석, 자유한국당의 30석, 뭐 정의당의 30석 이런 식으로 주면 당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런 걸 지금까지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분란이 생기고 당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든지 또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그거를 이제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과연 지금 네티즌들 중에 어떤 분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옳으니까 우리를 좀 믿고 늘려주십시오 하는 게 전 과연 그게 저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이지. 왜 거꾸로 말씀하세요?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달라요. 그냥 되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고려 이런 데 좌우된 게 약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다 당내 경선 통해가지고 다 공약 다 들어보고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런 절차도 되죠. 있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은 특정 지역에다 막대면 꽂아놔도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한테 선출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선출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충성을 하다가 2,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꾸로 보세요. 비례대표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 대통령은 민주당한테 일단 정신적 지주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도 여러 번 또 당 차원에서 여러 번 공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뒤집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져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사람들 가치관, 취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데 양당 거대 양당 딱 둘이거든요. 딱 보면 더불어 한국당이에요. 절망스럽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하든 간에 결국은 이 두 당에서 해먹고 있다는 사실. 이 두 당이 정신 차리게 하려면 뭐냐. 이 두 당도 잘못됐을 때는 군소정당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얘들이 정치를 짜내는데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선거 구제상. 쉽게 말하면 소수 정당들이 진입을 해서 이들이 거대 정당들을 대체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정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것도.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비판받고 단식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기득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정치의 아주 가장 고질적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지역구조, 그죠?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 제일 편한 사람이 사실은 강세 지역에 있는 패권주의라 지역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그런 지역 공천을 하려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두 번째 문제고 쉽게 얘기하면 줄서기, 계파주의 그다음에 공천권을 1인이 쥐고 흔드는 그런 행태 그게 다 쉽게 얘기하면 적폐가 다 지금 현재 제도부터 나오니 소위 얘기하는 협치의 문화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맞는 구조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그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불순한 프레임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은 국민들한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설득이 좀 덜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거대 양당과 중간에 낀 3당 간의 큰 밥그릇 작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핵심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알려지고 확산되면 뭔가 변화에 동인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한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이게 국민 정서상 공감을 하겠느냐. 불가피하진 않아요. 지역구를 깎으면 됩니다. 지역구를 깎으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수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국민 눈치 봐. 그럼 니들 지역구 깎아.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 교수님께서 비례대표들은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본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비례대표의 어느 순번까지는 당선이 보장되는 번호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그것이 과연 당원이나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뽑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거는 지역구를 줄이지 말자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를 이왕이면 원하기를 하지만 300명을 놓은 상태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상은 찬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뽑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도 국민 손으로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같은 한 표 던져서 1.5명을 뽑는 거예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한 표 던졌는데 0.5명.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게임들, 그다음에 이런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국회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만 더 보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풀면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한다. 차지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대구시의회가 가장 단적인 예인데요.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52%를 지지를 받았는데 95%를 장악을 하고 있고 대구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48% 지지를 받았는데 85%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양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렇게 과대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비례 늘려야 되고 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하고 의석수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하여튼 국민 감정이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가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보탤게요. 우리 금연이 오늘 되게 어려운 자리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필 오늘 사실은 저는 늘리면 좋아요. 네, 고맙게 감사한데 자 보세요. 국회의원 세비 올렸잖아요. 국민 여론이 뭐 찬성해서 올린 거예요?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올렸잖아요. 그죠? 공무원 평균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의 기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국민 대다수는 아직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찬반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를 표현 안 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를 싫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싫다. 특권이 너무 많은데 너무 특권 계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100명으로 줄이자? 이건 특권을 더 강화시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를 더 늘리는 게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는 더 옳은 방향이다. OECD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0만 명인데 우리나라가 17만 명이란 말입니다. 더 귀하니까 더 특권이 많고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권을 약화시키는 거는 수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다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들 눈치 보면서 행동했습니까? 세비 올리는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세비 1.8% 올리는데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냐 말이죠. 여긴 자기들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국민들한테 당장 물어보면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늘려라 그러면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수계민주주의잖아요. 그거 잘하잖아요. 탈원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정말 국민들 다양하게 보수적인 진보적인 중도 다 뽑아놓고서 수기민주주의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결론에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기민주주의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할 거라고 봐요. 네. 자, 금태섭 의원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이 어깨가 많이 이렇게 좁으셨어요.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어서 사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부터 시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아주 어려운 자리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오르고 당 지지율도 높아져서 저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좀 편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도록 하겠습니다.